베란다 구석에 쌓여있던 짐을 꺼내며 정호는 묵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상자를 겹겹이 두르고 있던 누런 테이프가 쩍 하고 뜯어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호의 나이는 올해로 58. 앞만 보고 달렸던 30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어올린 번듯한 아파트였지만 정작 이 넓은 집안의 온기는 늘 서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달이면 하나뿐인 딸 지윤이가 결혼을 하고 완전히 이 집을 떠납니다. 딸의 짐을 미리 정리해두려던 정호의 손이 빛바랜 종이상자 맨 밑바닥에서 멈칫했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바퀴가 떨어져 나간 노란색 플라스틱 기차 장난감이 깊은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장난감을 집어든 정호의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여 년 전의 그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정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정호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IMF의 여파로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흔들렸고 동료들의 책상이 하나굴 치워지는 것을 보며 정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가족의 밥줄을 끊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박,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절박함이 정호를 날선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소주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날, 7살이던 지윤이가 부서진 노란 기차를 들고 나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사준 기차가 망가졌다고 고쳐달라고 내미는 작은 손을 보며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힘든데 물건 하나 소중한 줄 모르고 망가뜨려. 당장 갖다 버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의 조용한 한숨소리가 등 뒤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이도 강해져야 한다고. 아비가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걸 알아야 나중에 철이 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이 가장의 유일한 책임이자 사랑의 방식이라 굳게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고장난 장난감을 아빠에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다쳐도 아빠 앞에서는 눈물을 참았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정호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피 튀기게 싸우며 밖으로 도는 동안 집안에서 정호의 자리는 조금씩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인생의 성적표는 이렇게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정호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고 독립을 선언할 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늘 날씨나 안부를 묻는 건조한 몇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딸의 결혼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갈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딸의 옆자리에 설 자격이 내게 있는 걸까 하는 지독한 자괴감이 정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본가에 남은 책과 겨울옷을 챙기러 온 지윤이었습니다. 왔니? 정호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짐 정리하고 계셨나봐요. 지윤의 목소리도 대인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침묵 흐르는 거실에서 지윤은 상자들을 훑어보다가 소파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노란색 기차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지윤의 발걸음이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장난감을 치우려던 찰나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그때 아빠가 엄청 화내셨잖아요. 원망 섞인 비수 같은 말이 날아올 줄 알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묘한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정호는 차마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며 입을 뗐습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못 버리겠더라. 그날 네가 울면서 돌아설 때 아빠 가슴에도 못이 박혔는데 그걸 빼내는 방법을 몰라서 평생을 그냥 뒀다. 평생 핑계만 대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꺼낸 날 것 그대로의 미련하고 서툰 고백이었습니다. 지윤은 아무 말 없이 장난감의 부서진 바퀴자리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호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사과를 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사과 하나를 꺼낸 정호는 투박한 손놀람으로 껍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깎인 사과 조각들을 접시에 담아 딸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지윤아, 사과 깎았다. 먹고 해라. 너무나 일상적이고 무심한 그러나 정호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한 화해의 손짓이었습니다. 지윤은 접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포크를 들어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사과 되게 달네. 아빠도 하나 드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10여 년간 거실을 맴돌던 서늘한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정호는 느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다 망가져버렸다고 생각했던 관계의 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삶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후회라는 이름으로 박제해두곤 합니다. 그때 화내지 말걸, 그때 조금 더 다정하게 안아줄걸 하며 과거의 나를 뼈아프게 질책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고단해 감정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절의 자신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자의 말처럼 과거의 실수를 뼈저리게 깨닫는 그 아픈 이해의 순간이 곧 앞으로 남은 날들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부서진 장난감처럼 어긋난 관계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한순간에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마법의 지우개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사과 한 조각을 깎아내어주는 용기는 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과거를 품고 상처 입은 채로도 다시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 그렇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사랑해야 할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창한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손짓이 닫혀있던 삶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